2021년 3월 23일 노원구에서 발생한 새 모녀 피살 사건의 범인 김태원을 처음 봤을 때 섬뜩하고 뜻밖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태원과 겹쳐지는 또 다른 범죄자는 2014년 대구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 국내 최연소 사형수로 알려진 장재진입니다. 그들은 퀵서비스 기사나 배관 수리공으로 가장해 쉽게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후 먼저 가족을 살해하고 본래 목표인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숨을 고르는 대담하고 잔인한 범죄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범죄 사건에 관심이 있거나 사회 뉴스를 조금이라도 접한 사람이라면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대구 중년 부부 피살 사건의 범인 장재진의 성장 배경, 범행 수법, 그리고 이후 판결 결과를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생인 장재진은 국내에서 최연소 살인범이자 사형수로 사건 당시 대구대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다는 표현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니까요. 공개된 사진 속 그의 얼굴은 특별히 두드러진 특징이 없는 일반인인 모습으로 여겨져요. 우리는 종종 농담 삼아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을 하곤 하지만 이는 매우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라고 볼 수 있어요. 외모와 범죄 성향은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범죄형 외모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착한 심성을 가진 경우도 종종 목격돼요. 한국의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미국의 테드 번디는 여성들이 선호할 만한 호남형 외모를 이용해 피해자를 노렸고, 유영철과 지존파 사건의 범인인 김기환과 김현양도 일반적으로 보면 매우 호감 가는 외모로 여겨져요. 장재진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돼요. 그러나 그의 폭력성은 군대에서도 이미 악명이 높았고 후임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으며 술을 마시면 욱하는 성격을 보였고 여자친구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증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그는 내재적 폭력성과 충동성이 강한 인물이며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집어삼키려는 포식자형 인간으로 추정됩니다. 장재진의 학업 성적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초중학교 시절 성적은 양가를 넘지 않았고 인문계 대신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그곳에서도 성적은 5, 6등급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상고와 공고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종종 매우 우수한 경우가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문계에 비해 상고와 공고는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장재진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은 교내 임원 활동을 반영한 리더십 수시 전형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했으며 요즘 말로 하면 소위 인싸가 되고 싶은 열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열망에서 나타나는 허세와 약자를 비웃는 오만함이 장재진에게서 여러 번 포착되곤 했습니다. 그는 2009년에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입학했고 특유의 사교성 덕분에 총연합동아리 회장도 맡게 됩니다. 말주변과 사교 능력이 꽤 뛰어난 듯 보였습니다. 대학의 리더십 전형으로 들어갔으니까 연합동아리 회장이 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그는 이러한 교내 권력을 이용해 여자친구인 권양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민폐와 악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장재진은 2011년까지 해병대에서 복무한 뒤 2014년에 대구대학교에 복학해요. 군 복무 중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복학 이후 2014년 2월 권양이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그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교성과 친절함으로 권양을 유혹했을 것이고 권양 역시 총동아리연합 회장인 그를 어느 정도 신뢰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권양은 장재진과 사귀게 돼요.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험담에서 비롯되었어요. 장재진은 여자친구를 사귄 목적이 오로지 성적 욕구 때문이었는지 사귀자마자 권양에게 무리한 성관계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권양은 그러한 장재진의 요구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심리적 차이는 특히 성관계 문제에서 크게 나타났는데 대학생으로서 처음 하는 연애는 대개 서로 좋은 추억을 쌓는데 중점을 두게 되잖아요. 하지만 장재진은 오직 성적 욕구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권양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재진은 4월 초의 어느 밤 이런 불만을 술자리에서 권양의 친구에게 털어놓게 돼요. 걔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엔 그렇게 안 봤는데 갈수록 재미없더라고. 계속해서 튕기기만 하고. 장재진은 권양의 친한 친구에게 이런 험담을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 발언 이후 권양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그는 그녀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돼요. 자신을 거부하는 그녀에 대한 분노는 그가 대한민국 최연소 살인마이자 사형수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권양의 친구는 장재진의 말을 그대로 권양에게 전해줘요. 너 오빠랑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오빠가 자꾸 너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지 않을 여자는 없을 거예요. 권양도 즉시 장재진에게 가서 이 문제에 대해 따지게 돼요. 오빠, 도대체 뭐야? 왜 내 친구에게 내 욕을 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나 그녀는 잘못된 상대를 고른 셈이었어요. 따져야 할 사람과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상대는 이미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재진이었어요. 범죄자요. 그의 눈빛은 즉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이 땡땡땡이?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뭘 어쨌다고? 장재진은 그 자리에서 권양을 짓밟으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해요. 4월 7일 그는 자신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친 권양을 발견하고 강제로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려 했어요. 권양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했어요. 결국 그녀는 힘없이 장재진의 자취방으로 끌려가 그곳에서도 심한 폭행을 당했어요. 이 폭력으로 권양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게 돼요. 평소 성실하게 수업에 참석하던 권양이 시간이 지나도 수업에 나타나지 않자 그녀와 친했던 친구들이 걱정하게 돼요. 최근 권양과 장재진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것을 알고 있던 친구들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장재진의 자취방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심하게 다친 채 울고 있는 권양을 구출해내요. 금지 5겹으로 키운 딸이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권양의 부모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즉시 장재진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딸과 만나지 말라고 단호하게 요구해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 교내에서도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어요. 총동아리연합 회장이라는 자신의 지위가 가장 중요했던 장재진은 동기들과 후배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죠. 대구대학교 총동아리연합 회장의 여자친구 폭행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좋은 이야기였어요. 인싸에서 갑자기 아싸로 전락된 장재진은 그 분노를 권양과 권양의 부모에게 쏟아내게 됩니다. 이런 뭐 같은 뭐 때문에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장재진은 부모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권양의 부모가 당시 중국집을 운영하던 장재진 부모에게 직접 전화해 사건의 모든 경위를 알렸다는 거예요. 장재진의 부모는 평생 바쁘게 살아오며 아들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를 느꼈죠. 여전히 폭력을 휘두르는 아들이 한심스럽기까지 하고요. 임마 너 이 새끼? 그냥 학교 휴학해버려. 동아리 회장이고 뭐고 애인이나 때리는 찌질한 새끼로 소문나서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다는 거야. 뭐라고? 내가 왜 휴학을 해야 돼? 어떻게 들어간 학교인데? 그럼 소문이 다 퍼졌는데 그냥 다니겠다는 거야? 그 집 부모가 너 제대로 단속 안 하면 경찰에 신고까지 하겠다고 하잖아. 그냥 휴학해. 장재진은 하늘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항상 남들의 시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였거든요. 동아리 회장으로 후배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잊을 수 없었죠. 이 타이틀을 활용하면 어떤 예쁜 후배라도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가 여자 하나 때문에 이런 소문에 시달리며 휴학까지 해야 하다니.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5월 10일 밤 장재진은 어두운 골목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권양을 갑자기 붙잡아요. 깜짝이야. 야, 너 진짜 정신이 있냐? 내가 왜 너 때문에
내가 왜 너 같은 것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런 지랄 같은 일을 겪어야 하냐고. 장재진은 마치 악마에 홀린 듯 미친 듯이 권양을 때렸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권양이 그만두라고 애원하고 울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는 이미 광기에 휩싸인 상태였거든요. 권양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이 많은 큰 길로 도망쳤습니다. 장재진은 더 이상 권양을 쫓아갈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권양은 모든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았어요. 격분한 부모는 다시 장재진의 부모에게 연락했고 장재진의 부모는 그저 머리를 숙이며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잘못된 소문이 퍼져 장사에 지장을 줄까봐 더욱 걱정이 되었죠.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장재진의 부모는 장재진이 귀가하자마자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이럴 거면 학교 그만두고 그냥 취직해. 너를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보답이 이거야? 자취방도 당장 빼고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고 집으로 그냥 들어와. 장재진은 어릴 때부터 엄격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왔습니다. 늘 부모의 눈치를 보며 살던 그는 그런 환경에서 생긴 보상심리로 약한 아이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비열한 성격이 이 시점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휴학과 함께 동아리 회장직에서도 물러나게 되면서 이제 학교와 가정에서 그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권양과 권양의 부모에게 복수심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 다 죽여버리면 끝이지. 이렇게 된 이상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장재진은 끈질긴 스토킹 끝에 권양의 주소를 알아낸 후 배관 수리공으로 위장해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에 침입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이 범행을 위해 필요한 대사까지 수첩에 적어두고 연습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어요. 그가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에는 바닥에 혈액을 응고시키기 위한 밀가루, 살해 후 피로 더럽혀질 옷을 갈아입기 위해 여분의 옷, 부상에 대비한 붕대와 소독약, 그리고 흉기로 사용할 칼과 둔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월 19일 오후 5시 30분 장재진은 배관 수리공으로 변장해 권양의 집에 침입하려 시도합니다. 그는 집안의 내부를 살펴보며 권양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점검까지 해요. 다행히 부모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는 필요한 수리도구를 더 가져온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 50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급하게 공격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장재진은 오랜 시간 동안 화장실 수리를 하는 척 연기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권양의 어머니가 화장실로 다가갑니다. 아, 잠시 여기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때문에 물이 계속 막히고 있는 것 같아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장재진은 자연스럽게 권양의 어머니를 유인합니다. 어머니가 다가가자마자 준비해둔 검정 스프레이 라카를 빠르게 꺼내 얼굴에 뿌려 시야를 차단한 후 화장실 문을 잠가버려요. 지금 이게 뭐하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장재진은 몽키 스패너를 사용해 그녀의 머리에 여러 번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권양의 어머니가 쓰러졌고 장재진은 미친 듯이 그녀의 머리 위에 식칼을 내리쳤습니다. 몇 번 가격했는지 권양의 어머니의 두개골은 산산조각 나고 새빨간 피가 바닥에 쏟아집니다. 바깥에서 아내의 끔찍한 비명을 들은 권양의 아버지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감하고 잠긴 화장실 문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는 더욱 다급해져 문을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지옥과도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피로 뒤덮인 화장실 바닥, 아내의 피를 온몸에 뒤집어 쓴 수리공,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숨을 거둔 아내의 처참한 시신. 본능적으로 도망치려는 권양의 아버지를 장재진이 뒤쫓았습니다. 현관까지 도망친 아버지의 등을 향해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간신히 방어를 하며 피를 흘리며 안방으로 거의 기어가듯 들어갔지만 곧바로 악마 같은 장재진에게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잔인하게도 장재진은 피를 흘리며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하는 건양의 아버지의 모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재수 없는 노치네야. 그러니까 그 잘난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았어야지. 나불대다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장재진은 건양의 아버지를 향해 무자비하게 난도질했고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장재진은 마지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숨진 건양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건양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는 자신을 어머니인 양 우리 딸 몇 시에 와? 라고 물어보며 퇴근 시간을 확인한 뒤 성년의 날을 맞아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거짓말로 건양을 집으로 빨리 귀가하도록 유도합니다. 한편 어머니의 메시지를 받은 건양은 20일 자정이 지나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와 집안 가득한 불길한 분위기에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아빠. 그 순간 장재진이 갑자기 나타나 건양을 붙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끔찍한 사건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야, 다 네가 자초한 거야. 빈장거리며 웃는 장재진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그는 건양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인한 후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몇 병을 비워놓은 상태예요. 부모님의 피를 뒤집어 쓴 채 술에 취해 희죽희죽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건양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런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곳은 바로 어머니가 숨져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잘 봐도 누가 이렇게 만든 것 같냐? 건양은 이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그저 악몽이길 바랬지만 눈앞에 참혹한 장면은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안방에는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건양은 공포에 떨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장재진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네 아빠 말이야. 아직 숨이 붙어있어. 살리고 싶지?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살려줄게.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그의 말에 절망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헛된 믿음에 매달렸습니다. 장재진은 울고 있는 그녀에게 명령했습니다. 옷 벗어. 건양은 장재진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악마가 그녀를 극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게 건양은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장재진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두 명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삐뚤어진 욕망은 살아있었던 장재진은 짐승보다 더 잔인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건양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눈물이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거짓말했어. 네 아빠 사실은 죽었어. 내가 너희 엄마와 함께 죽여버렸거든. 건양의 멍한 두 눈이 순간적으로 큰 눈동자로 변했습니다. 장재진은 그녀의 눈앞에서 이미 죽어있는 아버지 시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얌전히 순응하던 건양은 그제야 격하게 반응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재진은 반항하는 건양을 강제로 방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비통한 울음소리가 방문 사이로 애처롭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양은 자해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사과해. 내가 너 때문에 잃은 것들, 날 개새끼로 쳐다보던 그 연놈들, 너랑 네 부모 때문에 난 모든 걸 잃었어. 야, 대학 생활을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내가 심심해서 회장을 한 것 같냐고. 그건 내 꿈이었어. 모두가 날 우러러보는 꿈. 네가 그걸 다 망쳤어. 널 죽이고 동아리 애들까지 모두 없애버릴 거야. 장재진은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의 인생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건양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망가졌다는 불만만을 쏟아냈어요. 이미 소주를 2병이나 마신 그는 점점 술의 영향에 휘둘려졌습니다. 건양은 상황을 살피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윽고 코를 골며 잠든 장재진의 상태를 확인하고 4층 베란다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베란다에 떨어져 있던 권양을 발견한 것은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녀에게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탈출하겠다는 생각만을 하며 과감하게 4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이었습니다. 경비원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가득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4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권양을 수습한 후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나 소리가 없었어요. 이상하게 여긴 대원들은 강제로 문을 열었고 놀랍게도 현관문은 쉽게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급히 들어가자 중년 부부의 처참한 시신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경악한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로 얼룩진 옷을 벗고 준비해온 새 옷으로 깨끗이 갈아입은 장재진은 구급대원과 경찰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범행 현장을 아무렇지 않게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장재진은 자취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집 근처의 마트에 들려 소주와 과도를 구매했습니다. 피가 묻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혹시 점원이 의심할까 걱정하며 일부러 웃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기까지 해요. 제가 좀 다쳐서요. 피가 계속 나네요. 자취방에 돌아온 장재진은 소주를 계속 마시다가 곧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권양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CCTV에 찍힌 장재진의 동선을 추적하고 그의 자취방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과도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 그는 술을 마시고 자살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 말이 아마도 거짓일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연소 사이코 살인범 장재진의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2014년 9월 19일 장재진은 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성격에 대해 평소 매우 쾌활하고 들뜬 모습이지만 타인의 거절과 비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입장이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사고한다 라고 강조하며 그의 범죄가 극도로 악질적이고 피해자의 부모를 동시에 살해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설명했어요. 당시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사건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겨우 20살 초중반의 젊은이가 이런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모 대학의 총동아리연합 회장이 살인범이 됐다는 점에서 언론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때 장재진의 개인 정보는 물론 그가 다닌 대학, 전공, 군복무 경험, 심지어 그의 부모가 운영하는 중국집의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모두 공개됐습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반성의 기미조차 없던 장재진은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부터 미친 듯이 반성문을 쓰기 시작해 항소심에서는 6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한 시도에 불과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사형을 피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으려는 의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2심에서도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 8월 27일 대법원에서 살인, 강간,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살아있는 사형수 61명 중 최연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인 만큼 그는 감방에서 암이나 다른 질병 혹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의 범인 96년생 김태원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으면서 최연소 사형수의 타이틀은 장재진이 차지했습니다. 스토킹과 집착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고 위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침입을 시도한 점, 명백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았던 치밀함, 가족을 먼저 살해한 후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끔찍한 공포를 남기며 살해한 방식 등은 여러모로 노원 살인사건의 범인 김태원과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김태원도 장재진처럼 사형을 선고받아 남은 생을 감방에서 외롭게 보냈으면 하는데 김태원은 진지한 반성, 벌금형 초과 정과 무, 범행을 인정하여 개선의 노력을 이유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장재진은 군 분모 중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 때문에 사형으로 판결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사형수는 가석방이 안 되니 장재진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심한 트라우마로 고통받으며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 권양의 앞으로의 삶을 조용히 응원합니다.